아휴,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의욕도 없고 우울하기만 하네. 너 마음 건강 검진 받아보는 건 어때? 마음 건강 검진?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검진 비용도 비쌀 것 같고. 걱정 마. 서울시에서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검진비와 상담 비용을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한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우울하잖아. 이럴 때 마음도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예방하고 치료하자고. 좋아. 이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서울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문의는 가까운 보건소로.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종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근데 한 명이 자영업 어디 갔어?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네? 네. 진짜 멀리 있어요. 이거 저희는 아마 국내의 모든 오디오 콘텐츠 중에 최초일 수도 있는 이원 생중계, 예, 생녹음, 어, 이원 생녹음, 생녹음. 생이 붙어야 좋지. 네 이원 라이브 녹음입니다. 현재 중국 심양 본가에 가 있는 우리 중국 동포 청년, 동포 청년인가 중년인가 나이를 알 수 없는 자영업이 원격으로 지금 줌 화상 채팅으로 녹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네,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근데 깨끗하게 잘 들리는데? 중국도 기술이 좋으네요. 아니 근데 심양에 어떻게 간 거야? 그 요즘에 비행기도 표도 없고 가면 또 격리 당하는 거 아닌가? 격리가 다 된 건가? 사실 뭐- 격리 중인가 지금? 네네네. 격리 지금 끝났고요. 풀려났습니다. 벌써 끝났어 격리가? 네, 그럴 리가 네네네. 없는데. 현재는 이제 심양에 와서는 이제 호텔 격리를 한 2주 정도만 진행하면 됩니다. 2주 그래서 14일 14일. 동안 어. 네, 정부에서 지정한 방역 호텔들이란 게 있습니다. 그쪽 안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도 받고 아침 저녁으로 열 체크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풀려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풀려난지 그 석방된지 본인 돈으로 네. 다 호텔 묵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다 대줘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와. 부담하고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네. 대출하나? 돈 오지 없으면요? 말라는 얘기죠. 어머. 오지 말라는 대박. 얘기죠. 네. 밥은 밥은 삼시세끼 잘 챙겨줍니다. 삼시세끼. 이제 도시락 같은 게 나오는데요. 네. 호텔이라면서 도시락 줘요? 네네. 그렇죠. 격리 중에는 네네네. 문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맛은 덜하겠지. 아니면 해 그렇죠. 먹는 것보다는. 호텔 방문 앞에 네. 이제 탁자 같은 걸 하나 놓았습니다. 그래 거기다 이제 끼니 때가 되면 거기 이제 밥을 도시락 같은 걸 올려줍니다. 올드보이 사육이네 사육. 군만두도 막 올려놓고. 사육이죠. 뭐- 2주 동안 뭐 엄청난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혼자 방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피하지방, 뭐, 피하지방. 참, 작품명은 피하지방. 격리 수용소 같은 느낌이네. 그쵸. 말은 네, 호텔이면서. 수용소예요, 그냥.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엄청 기름져요. 우리보다는 안 것 같아. 왜냐면 중국 도시락이 좀 아유. 기름져.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하루 이틀은 먹겠는데, 예. 한 3일차, 4일차 되니까 너무 기름져가지고, 집에 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치랑 이제 장아찌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아 그렇게는 또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복도까지는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반입은 되고요. 어머, 네네네. 반입이 되는구나. 들어올 수는 있고, 제가 소지한 물건을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아, 네네네. 무섭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넌 거기 안에서 걸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너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너만- 원리구나. 너만 처리되면 돼. 뭐 이런. 더 그래도 와.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하네요. 아니 그래서 중간에 제가 자영업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마스크를 안 쓴다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중국에서 네. 지금 마스크를 안 써요? 네. 자신감이 붙었나? 네, 중국은 사실 지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요? 베이징에서 그 코로나 종식 대회라는 걸 거창하게 아주 했습니다. 대회를 국가 했어. 차원에서. 그것도 대회를 해요? 근데 뭐 네네네네네. 시진핑이 이제 막 나서서 어머. 막 그 방역 일꾼들 표창도 하고 뭐 이제 치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결식 같은 걸 이제 진행했습니다. 현재도 보면 며칠 전에 칭다오에서 이제 지역 감염자가 몇이 생기긴 했는데 한 12명 정도 생겼죠.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심양
연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본토 확진자가 없습니다. 어머. 지역 감염자가 없습니다. 검사를 안 그러니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환자들은 거의 다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입니다. 되게 깨끗하다는 네네네. 건지 아니면 검사가 부실하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키트를 다 어떻게 해결해? 검사는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같은 어. 경우에는 전 시민 1,100만 명들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제가 칭다오에도 지인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 밤 11시, 12시까지 줄 서가면서 그렇게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때 칭다오에서 한두 명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 와. 그냥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그러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해외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아예 자가격리도 안 되고 그냥 바로 이제 방역 호텔로 보내버리는. 중국에 그런 가더니 거죠. 약간 네네네. 목소리의 힘이 본이 집에 간 느낌이라서. 그런가요? 본과 밥이 무섭군요. 홈그라운드의 맞아요. 그 느낌이. 이점을 살려가지고 지금 정부에 대한 목소리도 아주 왠지 여기 있을 때는 중국인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국인인 것 여기서는 같았는데 약간 눈치 보는 듯한. 그러니까 경계인으로 이게 살았는데 트랜스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횡단이야 이게 뭐야? 아니, 저도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좀 이제 한국의 그런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중국 현지 소식을 접했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했었는데, 물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근데 현지에 와보니까 공산당이야? 나름대로 뭐 공산당이란 건 아니고 나름대로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어. 그리고 약간 서구의 언론 쪽에서 약간 침소봉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러한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애국자이네, 애국자. 하여튼 본토 비행기만 타면 이렇게 되는 것 애국자까지는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뭐 코로나만 뭐 없앤다면 뭐 저는 다 사랑합니다. 어머, 아니, 이런 식으로 너무 당황스럽다. 너무 급전 어. 급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러다 어디- 중국어로만 정확한- 방송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디 지금 남을까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기록될까봐 그러는 잡혀갈 거지.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잡혀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조심하고 칭송합니다. 있습니다. 자, 네. 네. 이제 저희는 영화를 할 건데요. 오랜만에 이제 돌아온 영화를 들고 돌아온 사실은 이제 진작에 개봉이 됐어야 하는 영화인데 우리가 오래 기다렸는데 코로나로 개봉이 미뤄져서 여름에 개봉을 한 바로 장률 감독의 그 영화 제목이 권혜요, 윤재문, 박소담, 기묘한 조합, 더 기묘한 여행. 시네아스트 장률의 12번째 작품 후쿠오카. 네. 훅 간다, 훅. 후쿠오카. 후쿠오카가 한자로 복강. 복강입니다. 복강. 그러면 무슨 뜻? 행복이고요. 복이 있는 언덕. 언덕. 행복의 복이 언덕이라는 있는 뜻이에요. 강이라는 말은 이제 그 어떤 위치. 언덕. 예, 언덕. 예. 근데 위에 그 복 있는 곳. 매산자가 있을 때는 이제 확실히 언덕인데. 처란 처소 뭐 이런 복이 뜻이죠. 있는 장소, 복이 있는 곳 이런 네. 뜻이에요. 그래요? 복스러운 곳, 이 영화에 그런 곳이 있나요? 복된 곳. 헌책방? 후쿠오카. 이 마음에 복된 곳? 근데 그렇게 따지면 두 글자 지역은 똑같이 맞는 거예요. 경주, 군산, 복강. 그쵸? 복강이 제일 좀 후쿠 아니 진짜 왜 아니 지금 이제 자영업도 뭐 경계인 얘기 그런 걸 했지만 장률 감독은 사실 이제 우리한테 망종이라는 영화 때문에 확 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네. 작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당시라든지 꽤 작품 활동들을 서너 편을 했어요. 네. 원래 이제 그 연변대학 중문과 교수셨다가 뭐 맞아요. 영화 찍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또 자영업이 또 얘기해 주겠지만 망종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도 순이죠. 순이. 그쵸. 순이죠. 네, 기억나요. 후쿠오카에도 계속 이제 순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망종 때문에 엄청 떴는데 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리 그죠? 중경. 이리. 예, 이리. 예, 예, 익산의 익산, 이리. 예. 이리, 중경. 복습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경주, 군산, 이런 그 도시의 이름들을 따라가면서 네. 영화를 이제 계속 찍어왔죠. 물론 모든 영화가 다 도시의 이름을 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경계라든지, 춘몽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장률 감독의 문제의식은 결국 이 경계라는 단어로
네. 잘 집약돼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경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장률 감독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본인이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어떤 경험, 그리고 또 조선족 출신의 영화 감독으로서 한국에 와서 또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경험과 그 조선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 경험들을 이제 계속 접목시키면서 자신의 영화적 세계를 구축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후쿠오카는 그동안에는 그래서 주로 이 조선족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혹은 북한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경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탐색을 해왔죠. 그런데 후쿠오카는 이 경계의 지평이 더 넓어져가지고 네.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계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고민의 기저에는 언제나 늘 중국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가 왜 또 중요한 지역이냐면, 영화에도 다 나오지만 윤동주가 네. 거기서 살았고 형무소. 또 형무소에서 네. 이제 네. 죽어갔던 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후쿠오카를 통해서 남한과 일본, 그 다음에 남한과 일본 사이에 엮여져 있는 공간이 역사적으로 다시 소급되어 올라가서 윤동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국, 조선족, 남한, 일본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적 경계의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률 감독의 어떤 인식론적 지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경주나 군산을 넘어서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후쿠오카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 경주 군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시간의 흐름을 약간 흐트러 놨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여전히 그런 게 예, 막 맨 섞여 앞이랑 있죠. 맨 뒤에서 흐트러져 예, 예. 있고 동시성, 비동시성 막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통역 없이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말하고 예.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말하고 전 당신의 말을 알아들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방금 그 꿈꾸미께서 하신 말씀, 의식의 확장을 저는 그 통역 없이 서로 소통하는 장면에서 뭔가 장률 감독이 강렬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짚어야 될 몇 가지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언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똑같이 느꼈나 봐. 중요한 그죠.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은 자영업이 중국에서 아까 그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 또 장률 감독에 그쵸.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준비한 것 같으니까 그거 먼저 네, 저 듣고, 이거는 예, 네네네, 해드리도록 2부에서 하면 어때요? 그 언어 진행 얘기는?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자영업도 없는 판에 한번 욕심을 내봤어. 어디까지? 현재도 어디까지? 직접 들려주는 자영업의 장률 감독과 윤동주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이렇게 훅 들어오십니까? 후쿠오카니까. 이 두 분은 정말 알겠습니다. 장률 감독 영화는 그전에도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그치. 그때도 뭐 감독님 소개를 좀 했었는데요. 앞에 뭐 꼼꼼이가 거의 다 소개를 해주셔서 1962년도에 이제 그 태어난 중국 연변에서, 지금은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 주로 되어 있죠. 연변 연길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이제 한족 동네에서 이제 살았다고 해요. 어머니랑 둘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는 조선어에 좀, 조선어라 그러죠. 조선어에 좀 약했고요. 그러다가 이 중국어만 하다가 대학 진학도 자연스레 중문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연변대학 중문과로 진학하고 이제 문학 창작에 이제 문학 창작을 하면서 소설을 썼고요. 그리고 연변대학에 남아서 교편을 한동안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이사를 간 다음에는 한 거의 10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따로 이제 수입 없이. 그때는 이제 아내의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뭐 연명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요. 창작 활동, 나중에 창작에 이제 심혈을 지금 중국 가서 창작을 그래. 위한 그러한 에너지 축적의 시간,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문학인에서
영화 감독으로, 영화 제작자로서의 그러한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품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춘몽, 경주 이런 게 여러 개 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변대학 중문과 교수를 하시다가 저 연대로 와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연대 아마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지금 영화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선배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맞아. 선배님. 선배님이 아니죠, 교수님이죠. 사실 제가 졸업하면 아니야? 제가 자영업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 대림동 중국동포 모니터링단이라는 모임이었는데 그때 제가 자영업을 처음 만났을 때 물었어요. 어느 학교는 어디 다니냐? 왜 왔냐? 그랬더니 본인의 고향은 심양이고 근데 연대 국문과를 다녔고 여기서 자영업이 본인의 시를 읊진 않았지만 자영업은 사실은 대림인가요? 그 시를 써서 상을 받은 적도 있고 수많은 글로 스피치로 많은 상을 받은 문학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이 아닙니다. 대단해. 네, 뭐 글 쓰는 거 보니까 요새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그렇죠. 계신데 뭐 여기저기서 최근에 뭐 수상을 엄청 많이 네. 해. 네. 최재형 뭐 거의 선생님 싹쓸이- 부감도 싹쓸이 기생충 오스카 이후에 이런 싹쓸이는 난 처음 봤어. 밥 한 끼도 안 사고 내기만 먹튀를 하면- 했어요, 먹튀. 얘기만 하면 돼.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만 상금만 합쳐도 뭐 등록금이 되는 강남에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 살 수준이야 거의. 근데 제가 보기엔 네. 격리 비용으로 아니, 다 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닌데 이 아, 네, 어른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그 윤동주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이 자영업을 생각했던 게 조선족 출신이고 연대 국문과를 거쳐왔고 그다음에 문학 청년이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 역사 의식이 강렬하고 지금 자영업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국어 국문과 사학을 같이 전공하고 있고 아직 일본 땅을 본격적으로 밟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변경 트립 임시정부 트립이 같이 이렇게 좀 과거 임시정부나 항일 독립운동 조선족 루트를 직접 기획해서 떠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늘 윤동주를 생각해 보면은 자영업이 굉장히 윤동주 생가나 묘역을 많이 성지순례하듯이 다녔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 너무 제 소개가 장황해지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한 번만 해주는 거야. 이름 안 밝혀서 괜찮아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윤동주 시를 하나 읽어볼게. 네, 준비해왔어. 가을이야. 사랑의 전당. 어머. 순아 너는 내 전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 내사 언제 내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 우리들의 전당은 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 순아 암사슴처럼 수정눈을 나려감어라. 난 사자처럼 엉클인 머리를 고르련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청춘, 성스런 촛대의 열한 불이 꺼지기 전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이제 내게는 삼림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고 내게는 준엄한 산맥이 있다. 네, 이 영화 속에서는 박소담 배우가 실제 이름으로 그렇죠. 다 모든 배우가 실명으로 나오죠. 소담이라는 여주인공이 이제 제문과 해오 셋과 함께 후쿠오카라는 죄송합니다. 후쿠오카에서 기묘하게 하여튼 사흘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이 장률 감독 연작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묘하게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시간과 어떤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현실 속의 어떤 만남과 이야기, 소통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해하고 또 다시 또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3일의 시간을 그리는데 3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소담과 제문과 해요의 어떤 대화 그리고 이들이 어떤 과거를 어떻게 현실 안에서 풀어내는지 어떤 요 기묘한 이야기들이 이 후쿠오카의 주요 서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no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작게 해도 돼요, 작게. 아니 크게 하시고 목캔디 드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힘쓰겠어요?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김을 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방송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우리 팟캐스트에 누군가 올렸어요. 팟빵에. 뭐라고? 너무 케미도 좋고 너무 재밌는데 왜 안 뜨는지 모르겠다. 살 빼면 뜹니다. 저희 우리- 다이어트 중이에요. 우리가 평균 몸무게를 초과해서 그래. 네, 저희가 얼굴이 못 나와서 그래요. 1톤 이하로 내려가면 말씀드릴게요. 뜰 수가 없어. 뜰 수가 없어. 저희가 좀 빠지면 유튜브로 인사드리는 걸로. 유튜브도 못해. 페북도 못해. 뜰 자,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는 신여성입니다. 책사입니다. 꿈꿈입니다. 자영업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자영업이 심양에서 이원 생중계로 녹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 서울과 심양 사이에 1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기술 인터넷의 네, 차이도 맞습니다. 있어서 약간 구호를 외칠 때나 대답을 할 때도 약간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하고 빠릿한 자영업이지만 굉장히 도도해지고 여기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망해가지고 중국 간 거죠? 네, 맞습니다. 문 닫아서요. 문 닫아서. 그렇습니다. 네, 정부의 진짜 보조를 망했습니다. 받기 위해서. 네. 너무 네.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왜? 너 문 닫았니? 뭐 이런 거. 니네 잘 살고 있니? 뭐 이런 거. 네, 저희는 장률 감독의 네. 후쿠오카로 지금 2번째 시간인데요. 최신작이죠. 2020년 아, 개봉한. 네. 네.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좀 늦어졌죠? 8월 27일 날. 네. 원래는 3월? 3월. 3월에 하려다가 8월 27일 날. 그나마 장률 감독이라서 그래도 8월에 네. 개봉관을 잡은 거고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는 사실 장률 감독의 많은 영화들의 장률이라는 어떤 조선족 출신의 영화 감독의 뿌리를 찾고 역사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기 서사이면서 영화 감독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확장시키고 더 성숙해 나가는 장률의 어떤 서사를 볼 수 있는 그 연작의 일환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투뷰와 나투비잖아요.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2부가.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러기에는 악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뭔가 선과 악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복고풍 과거의 저희의 향수를 더듬으면서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나게 분석하시는지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오신 듯한 입술을 막 꺾이문. 네, 보이니? 꼼꼼히께서 먼저 하시고 보입니다. 저는 차이나는 한 장면 꼽으라면 마지막 장면 꼽고 싶어요. 마지막 장면에 해효가 헌책방에 와서 딱 앉아 있잖아요. 돌아온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전에 그 대사 중에서 재문이가 와서 일본에서 선술집에 술집을 하고 해효가 와서 헌책방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잖아요. 소담이가 했나요? 하여튼 뭐 서로 바꿔보자. 재문이가 했구나. 서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마치 실현이 된 것처럼 그 해효가 이제 정말로 이 자리 바꿈, 위치 바꿈을 해가지고 딱 앉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후쿠오카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의 한 지하 서점, 지하 헌책방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후쿠오카로 날아가서 술 장사를 할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술 장사라고 하니 갑자기 영화의 품격을 그럼 뭐 술 장사라고 물 장사라고 그래? 차라리 물 장사라고 하세요. 네. 술집 할 줄 알았는데 술 장사 이러니까 좀. 맞아.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막 전화번호를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 바뀌었다면 이 번호자 하면서 권혜호가 그냥 28년 만에 만난 옛 친구의 헌책방에 전화번호를 줄줄 외우잖아요.
받기지 맞아요, 않았다면 맞아요. 이번호야. 네, 그런데 네, 네. 전화비를 네, 막 네, 네.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확 전환되면서 회요가 거기 앉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참 무슨 순간이동? 그럼 그것도 이렇게 보면 나는 헷갈려요, 이런 그래서 게. 이들의 뭐지? 바램 음. 아니면 상상 이런 걸 담은 건지 실제로 정말 위치가 전환된 건지 저는 그것도 좀 묘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이 영화는 전체가 꿈입니다. 꿈. 누가 그러니까 아. 이 영화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술집에 이러지? 앉아있던 그 말 예. 못하는 분이 갑자기. 10년 만에 일어나서 한국어를 하고 맞아. 또 후쿠오카의 그 뭐죠? 서점 말고 헌책방. 헌책방에 갔더니 네. 소담이가 갔더니 뭐 1년 전에도 왔다 그러고 네. 맞아, 또 맞아. 거기 네. 계시는 할아버지 주인장은 또 금방 며칠 전에 엊그제 봤다. 있었는데 네. 사라졌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서사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완결된 서사는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면서 앞뒤가 물리면서 굉장히 논리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기존 다른 영화 문법에 익숙해져 있는 혹은 다른 소설의 장르에 익숙해져 있는 방식대로 이걸 보면 우리의 선입견의 구조 속에 자꾸 말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 전체가 1시간 반 동안의 러닝타임의 이 영화 전체가 누군가의 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꿈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도 바뀔 수 있고 언어가 갑자기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중에서도 우리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일본어가 그냥 들리잖아. 그다음에 네. 중국어도 들리고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의미를 부여하면은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의미 부여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꿈이다. 이 전체 자체가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도 갑자기 서점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28년 동안 헤어졌던 사람이 만났는데 갑자기 그렇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또 서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느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담이가 마치 순이인 것처럼 네. 행동하잖아요. 그 연극을 해보자고 네네. 하면서 내가 두 남자 다 같이 사귀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관통하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는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꿈이라고 이것을 이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뭐냐? 이것은 무의식이다. 누군가의 무의식이다. 그렇죠? 우리가 프로이트가 이제 꿈을 발견하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뭐 신화, 전설, 소설, 역사, 뭐 여러 가지 영화 이런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서사 체계가 있는데 사실은 그 서사 체계들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는 제가 생각하는 꿈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프로이트가 이제 이 꿈을 가지고 한 개인의 서사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융은 이걸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꿈이냐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 누구의 무의식이냐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꿈도 될 수 있고 누구의 꿈도 될 수 있고 그것이 감독의 시사해 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막 뒤엉켜져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없고 네. 헷갈려하고 서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하여튼 누군가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하나의 꿈의 서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굳이 우리가 이걸 그러면 현실로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다시 논리적이지 얼룩덜룩이 나옵니까? 우리의 현실이 논리적이지 않다.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감각도 그렇게 논리적인 그건 걸 아니다. 가지고 우리의 삶이 네, 우리의 삶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삶을 논리적으로 이 얘기는 언젠가 한번 한 것 같긴 하네요. 네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꿈이냐, 누구의 꿈이라기보다 무의식이란다고 무의식, 한다면, 아니면 시간 공간 이동. 근데 이렇게 감독의 생각했는데. 무의식일 수 있지만 이 영화 전체를 보면
영화의 시작은 윤제문의 잠에서 시작됐고 마지막엔 권혜호의 몽환에서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윤제문, 그러니까 제문과 혜호의 꿈, 무의식 떨어져 살았고 28년 동안 굉장히 서로를 잊은 것 같이 멀리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상상을 날마다 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들 어떠냐. 때문에. 걔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긴 했지만 다시 만나면 이래야지. 그러니까 라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보면 동시에 흘러가는. 옛날 순이와 지금의 소담이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도 헷갈려요. 그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근데 사람일 별로 의미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관이 근데 없는 거죠. 그러면 해효도 네. 제문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도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둘이 한 사람인데 나눠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한 사람이 네, 그 형이 여기 와 있었으면 네, 네, 네. 내가 거기 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그럴 수 있죠. 분열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기의 네. 분열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럴 이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듯이 입체파의 그림을 그리듯이 한 측면을 이렇게 봐서 그리고 다른 측면을 이렇게 봐서 그리는 네. 방식으로 영화를 하나의 인물을 두 개의 캐릭터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고 소담이라는 것은 이제 네. 순이라는 두 개의 캐릭터를 하나의 인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키워드가 그 꿈꾸미는 꿈 무의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장률 감독이 말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동주와 같은 시점에서 그 사람의 어떤 무의식, 그러니까 고향을 잃고 친구를 잃고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고 회복하는 것을 꿈꾸는. 그래서 꿈인데 다시 회복, 상상하는 것들, 네. 바라는 것들. 그래서 그 이 시 내용이, 네. 시 내용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왜 네. 어머니, 뭐 뭐 자기 폐, 이런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고향, 하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의식의 흐름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꿈꾸미 얘기처럼 이 윤동주가 정말 그리워했던 것의 나열이라면 이 영화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쯤 그 형은 이런 모습, 그녀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 과거의 그녀는 이런 얼굴, 뭐 지금 내 주변에 이 얼굴, 이들이 그녀가 정확하게 이 기억 속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강렬한 절실한 이 마음이 현재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일본에 있고 한국에 있고 연변에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실한 그리움과 회복을 희구하는 마음, 이것을 사실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처럼 써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를 우리가 이제 보통 소설로 많이 비유해서 보는데 소설 같은 영화들이 이제 장르 중심형 영화죠. 홀리우드 네. 영화나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서사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는 영화들. 근데 이 영화는 시적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페데리코 펠리니가 얘기했던 시적 영화라고 하는 개념이 또 시적 있잖아요. 문학적.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 같은 영화다. 시적인 이렇게 영화. 할 그래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저도 매번 맥락이 하나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률 감독은 군산하고 경주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뭐 우리가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서 던지잖아요. 그런 멘트들이. 그렇죠. 그때도 저도 한번 이렇게 시간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이 넘어서서 이동하는 느낌이 났는데 그게 이제 해석해보면 꿈과 뭐 이렇게도 빗댈 수도 있고. 근데 네네. 나는 장려 감독이 꼭 또 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기 현재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거가 영화 속에도 있는 것 같아.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나의 모습, 장률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영화에 계속 연관성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점에서. 제문이나 해효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률의 페르소나라고 그럴 수 있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동주의 페르소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동주의 맞아요. 무의식일 수도 있고 장률의 윤동주일 무의식일 수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누군가의 무의식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표현은 너무 수사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서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요소다. 대체로 인물, 사건, 배경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굉장히 단일한 논리적 인과관계 속에서 계속 보아왔는데 이걸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인물도 쪼개거나 합하고 하나의 인물을 둘로 쪼개거나 둘의 인물을 하나로 합하고 사건도 그렇고 일어났던 것을 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거나 헷갈리고 또 시간도 뒤죽박죽 만들고 공간도 뒤죽박죽 만드는 과정이 이 기존의 서사 구조를 해체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탈구성적인 텍스트인 거죠. 자기만의 언어를 표현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농의 그 글도 빠농의 그 원 텍스트가 저기 의미부여를 받는 것이 이게 굉장히 독특한 문체를 쓰고 있다라는 빠농이 자기만의 문체를 찾아서 표현을 굉장히 급박하게 썼다가 휘갈겨 썼다가 당겨 썼다가 내려 썼다가 마치 음악에서 이렇게 흑인 음악을 하듯이 자기만의 문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에 빠농의 책이 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에 장률이 만들었던 다른 영화들보다는 편집이라든지 의식의 흐름이 굉장히 내밀하다. 내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물리적으로 장면을 연출하면서 시간을 흐트러놨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것을 혼합해서 사실 28년이라는 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 시간이잖아요. 모든 건 흐트러지고 정확한 기억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 기억과 바램이 뒤섞여 있는, 기억과 망각이 뒤섞여 있는, 그럼 결국 망각된 부분은 좋은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채워져 가면서 남은 생을 그 바램을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상상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시적인 것 같아요. 예, 표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소담이하고 맞습니다. 그치 뽀뽀? 자영업 네네. 그치 얘기 똑같을 좀 것 같아. 네네. 자영업이 해도 돼. 비쌀 것 같아. 항상 이런 장면 나오면 나 너무 당황했는데. 아니야? 자영업 어떤 그 장면? 철타발에서 소담이랑 그 일본 배우가 그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 나 이해 안 돼요. 저는 그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28년 더 살아야 되나?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껴요. 느끼면 되는 느끼면 장면이야. 돼요. 뭐 그러니까 오히려 됩니까? 반어로 생각해 보면 키스하면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저 동주가 죽었다고 하는 저 고통의 땅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키스하면 어때? 철탑이 보이는 근대의 상징에서 과거와 현재가 좀 손을 잡으면 어때? 고통이 거기서 화해를 하면 어때? 이런 식의 어떤 말걸기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런 화해는 서서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서서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훅 들어왔잖아. 아니 네. 거기서 그럼 키스를 하지 않고 악수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427의 시퀄? 악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대단히 외교적인 제스처거든. 맞아요. 근데 키스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제스처고 굉장히 내밀한 인사법이거든요. 키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하나가 될 수 있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거부 반응, 심리적인 저항들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인사법. 이 키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내셔널리티 국적으로 표상이 되든 지금 얘기한 대로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표상이 되든 혹은 소담의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구 그쵸. 또 다른 순위 그쵸. 그러니까 그 여기 나오는 여자 인물들은 다 누구라도 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소담이 순위일 수도 있고 그 일본 한책방 주인 아가씨가 순위일 수도 있고 공원에서 만난 중국인이 순위일 수도 있고 순위의 표상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로 드러나는 건데 이들이 굉장히 내밀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서로 뭔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나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소통에 대한 갈망, 희구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다고 봐요. 근데 꼭 그렇게 키스를 했어야 되나? 저희 네 명 이게 이제 상징적이고 이미지적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아니, 거지. 그쵸. 예. 다른 거 없었을까요? 다른 거 뭐
이마를 부딪힌다든지 아니, 뭐. 아, 뭐 턱치기? 쎄쎄쎄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 뭐 다른 거 없나? 뭐. 닭싸움? 아니야. 그랬어야 그거를 되나?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키스라고 생각해요. 키스 이전의 단계도 안 되고 키스 이후의 단계도 안 돼. 프리키스 스테이지도 안 되고 아우, 나는 아직도 포스트 이해 안- 키스 아우, 스테이지도 안 돼. 딥키스만이 아, 가능. 어떻게 이해 안 단지 돼. 그 키스만이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감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 중에 그런 게 있죠. 그 리들리 스콧이 감독이 그 기획했던 유튜브 소셜 다큐 그 라이프 인 어 데이를 보면 전 세계인들의 하루를 담은 다큐예요. 그래서 7월 24일 하루를 전 세계인들이 셀카로 올려서 그거를 1시간 반으로 개봉한 알아요. 네, 그래서 네네. 2010년에 한 번 했었고 올해 2020년에 한 번 더 했었는데 바로 아까 제가 그 라이프 인 어 데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시간을 가로로 쫙 쪼개서 하나의 시간이 얼마나 뭐랄까 밀도가 높은지를 깊이가 두꺼운지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어떤 삶의 외연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는 아직도 과거에 있고 누군가는 현재에 있고 누군가는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 누군가는 어디에도 자리를 붙잡지 못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된 조선의 어떤 현재 모습이 이 꿈속에서 계속 그 후쿠오카를 꿈꾸는 여인도 또 한국에서 온 여자와 키스를 하는 여인도 그다음에 헤어진 형과 그리워하면서 계속 이런 상상을 하는 제문과 해오에게도 이 모든 것이 우리 현재이고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이야기이고 우리는 이 누구도 될 수 있고 이 누구도 우리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의 지금 현재를 가로로 잘라서 굉장히 내밀하게 보여줬다. 자세하게. 그래서 슬라이스 오브 타임이라고 하나요? 시간의 단면. 네,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우리의 역사가 그 식민이라는 시간 때문에 얼마나 거기 이 트라우마로부터 아직 화해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좀 시적이라서 시적인 상상력, 시적인 감정이 많이 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키스 장면. 그리고 말이 통하는 장면. 그래서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학자가 열심히 막.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너무 좋은 표현이죠. 비동시성의 동시성.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사회나 역사를 설명하기 맞아요. 위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절묘한 상황을 표현이죠. 표현했는데 그런 개념에서 지금 얘기한 비동시성의 동시성 개념을 인용하면 아주 지금 얘기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그런 건 파파고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발음 있게 음성 켜놓는 거 없어요? 좀 AI로? 네, AI. 이래, 진짜. 그래서 비동시성의 동시성 전 처음에 연구할 때 논문 한번 봤을 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이게 말이야 방구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라는 건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죽어가고 이런 게 동시에 있잖아요. 누군가 울고 있고 웃고 네네. 있고 이런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이원 생방으로 같이 녹음하는 것도 참 비동시성인데. 이거네, 그것도. 네, 이거예요. 그쵸? 네. 이거 전혀 디지털이 아니고 너무 신기합니다. 그치? 우리는 바로 절대 이거네. 디지털 이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장유 감독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장유 감독보다는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자. 되지만 꼭 키스였을까, 이제, 점점점. 키스 장면과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의 여성들이 통역 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 장면이 이번 후쿠오카에서 굉장히 장률 감독의 새로운 확장과 어떤 저도 그렇게 메시지를 생각했거든요. 읽을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간, 장소만, 그거의 이동만 보여줬는데, 이번에 정말 여기서 획기적으로 보여준 거는 정말 언어의 이동 같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장률이 이제 이창동의 수준으로 제가 영원히 존경하는 이창동 이창동을 감독님의 존경한다 했잖아요. 네. 또 서로. 네. 한 발 다가섰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도 네. 낭송을 했습니다만 예. 사랑의 전당이라는 시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다른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여기 벙어리라는
그 모티브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말하지 못한 말하지 않았던, 음. 못했던 10년 동안. 서로 소통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랑이 벙어리였기 때문에 수정 같은 눈을 이제 감아라. 우리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전당이 이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너는 앞문으로 가고 나는 뒷문으로 가겠다. 이제 이 공간의 분열인데 나는 사자처럼 멍크린 머리를 고르란다. 이러면서 벙어리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 소통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그죠? 할 말은 많지만 어떤 소통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어쩔 수 없는 이별에 놓여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시거든요. 그 이게. 철탑이 결국 송신탑이잖아. 그쵸? 그렇죠. 네, 소통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즘은 통하네. 벙어리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시 속에서 네. 사용되었기 때문에 네. 양해 구하고요. 자, 그러면 2부는 여기에서 아니 자영업은 자영업 해야지. 이원생 중계인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여서. 좀 끼어들어서 해라 좀. 아니 근데 뭐 다른 분은 다 하셨습니까? 네. 신여성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다 했어. 묻어가면서 다 했어요. 슬쩍 이렇게 네네. 묻어가면서 저는 뭐 그겁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씩 언급됐는데 그 소다미가 이제 그 중국 여성과 아무런 통역 없이 이제 그쵸, 맞아요. 대화를 주고받는 그 장면. 우는 예. 여성, 벤치에서 울고 있던 그 여성이. 그 소설 나오는 장면. 책. 왜 이렇게 네네네, 야한 걸 맞아요. 읽으세요? 야한 거. 금병매 소설. 금병매 소설. 명작이야. 나 네네네. 영화도 봤어. 아유 좀 그거까지 인문학 밝히셔야 드레싱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병매, 쌍화점, 옥보단, 90년대 초중반 한국의 대중문화를 휩쓸었던 중국의 아주 예술이죠. 네. 아무튼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끝내고 이제 아저씨 2명이랑 길을 가면서 아저씨들이 묻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냥 소다미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면 되는 거라고. 우린 너무 긴장하며 네. 살아서 그래요. 편안해지면 네, 다 우린 너무 들려요. 긴장하며. 명언이었는데 네. 명언. 맞아요. 긴장. 그렇죠. 네. 긴장. 참 장르 같았네. 감독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나도 그 언어가 너무 좋았었어요. 여기서. 긴장. 이완하면 되든 이완. 긴장은 반대말은 이완. 우리 너무 긴장하면서 어쩌면 살고 마음은 있지. 준비되어 있지만 이념에 갇혀서 선뜻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완하면 외국어가 다 들린다. 였어요. Release, 왜 이러세요? relax. 릴렉스 아니에요? I'm sorry. 자, 이제 뭐 마무리 뭐 있으십니까? 네, 시를 읽겠습니다. 동주의 시, 순이가 나오는 동주의 시. 네. 소년,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이게 원문으로 읽어가지고 현대식 표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도 얼골이라고 썼고요. 네. 사랑처럼을 사랑처럼 이렇게 음성이 뭐 쓰고, 옛날스러워서 네. 잘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 윤동주 시인도 순이를 꽤 많이 언급을 했었네요. 순이가 거기서 온 거야. 동주의 어떤 돌아가야 될 이상형이라니까. 엄마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영원한 여성상이에요. 그렇지. 그게 장률의 네네네. 여성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장률 감독이 이제 언론사랑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그 순이를 계속 언급을 했는데 그 순이라는 이름은 제가 자란 고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그치, 이름이다. 맞아. 그래서 저 역시 맞아. 순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름다운 조선 여인이 연상된다라고 가슴이 이렇게 밝힌 짠하면서. 적이 있습니다. 아 네네.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순이가 어떤 한 네.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상징이야, 상징. 음. 순이는 상징으로서의 여성이에요. 그 여성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얘기한 대로 고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 기원. 현기영의 소설 제목도 이제 순이 삼촌이라는 네네네.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옛날에 많은 어. 이름 철수, 순이, 영희 뭐 이런 이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어떤 근원 같은 엄마의 자궁 속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노스텔지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래도 장유 감독이 어쨌든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자영업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단절되어 있는 저쪽 연변에서 살아오신 우리 이산의 어떤 조선인들의 감성 그리고 그 흔적 이런 것들 향수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영화가 나오거나 또 이 영화 다음 편에서도 계속해서 이 자영업의 이야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장유 감독이 어떤 이야기로 더 우리 일반 대중들을 더 끌고 갈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랜만에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인사드렸고요. 3부 킬러 콘텐츠 인문학 드레싱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플러스! 에코 같아 에코. 에코야. 울려. 아버지가 머리 길면서 뭔가 느낌이 트랜스 되고 있는 것 같아. 어딘가 내면에 트랜스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오호. 3부니까 마지막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 끝나면 퇴근이다. 그러게요. 네, 저희는 갑자기 막 공부하기 싫은 뭐 이런 장유 거 감독의 후쿠오카 3부 인문학 드레싱입니다. 이 코너가 인기가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누구한테 조사했어요? 참고로 저희 말씀드리면 저희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제1회 인문교육 콘텐츠 지원사업 3단계 지원인데 1차년도 기초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박수. 우리가 차이나는 모빌팀이? 그렇죠. 우리가? 네. 난 언제 신청한 적도 없는데? 된 거야? 다 알아서 했습니다. AI가 있잖아요. AI가. 저희 AI 한 명 있잖아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네. 기류의 인문학? 네. 길 위에.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 한마디로 뭔지도 몰라요. 찾아가는 인문학. 아니 다시 물어보네. 길 위의 인문학. 네. 찾아가는 온더로드. Humanities on the road. 그렇구나. 지금 안 들었어요. 이제 길에 나가서 녹음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제가 김포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포의 중봉도서관에 신 장석주 선생님이 네네. 기류의 인문학 시리즈로 강연을 오셨었어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이게 유명하지 원래. 네. 근데 다른 쪽에서는 많았는데 컨텐츠 예, 사업으로 출판 또. 쪽에서 이렇게 길 위의 인문학의 출판 지원 사업은 처음이었어요. 연구 지원. 그럼 사업. 우리 이제 로드 무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후쿠오카도 그러고 보니까 로드 무비적 성격이 있네. 로드무비네요, 로드무비. 우리가 이제 지역과 이런 것만 해야 되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실시했던 건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근대가 메인 주제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안 근현대를 이제 아우르는 영화 속의 풍경과 장소,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영화 20편에서 한 25편 정도의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인터뷰이나 이런 명단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본격적인 또 내년 사업에 또 신청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저희를 내년에 선정해줬다는 데가 박이정 출판사. 예, 있다는 게 중요했고요. 출판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매칭하는 저희가 프로그램. 이제 기획을 올리면 약간 마켓이었어요, 마켓. 아니 아까는 출판문화산업진흥 어느 주체. 재단에서 하는 거라며. 거기는 주체. 거기는 거기서 주체고. 기획안을 공모했고 공모전. 공모한 기획안을 이제 이렇게 회람을 해서 출판사가
선택을 해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네, 총 100팀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들었고요. 아니 더 됐는데 100팀을 뽑은 거죠. 네, 그래서 100팀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들어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조선의 근대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산, 그러니까 지금 심양에 있는 저 자영업 춤추는 자영업처럼 조선인의 디아스포라 식민 분단 전쟁 그리고 근현대 산업화와 노동 그리고 민주화 과정까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쭉 연결된 서사로 영화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교재 인문학 스토리로 풀어갈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던 거.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영화들도 자료가 되고요. 앞으로도 네. 남은 기간 동안 영화 동주를 비롯해서 시리즈로 기리의 인문학 연구 시리즈로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차이나는 무비가 예. 네. 우리가 여기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왜 안 뜨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제가 잘 써서 조금 떴어요. 조금 떴고요. 아마 네, 폴짝. 그분이 책을 사주시면 나중에 박희정 출판사께 감사드리고 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저희한테 팟빵에 올리신 분. 아, 그분. 네. 우리 청취자분. 네, 청취자분. 네네. 어떻게 그분한테 혹시 뭐 가는 겁니까? 이메일 주소라도 남겨주시면은 네,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저희 폴짝 떴습니다. 접니다, 저. 아니 초를 쳐요, 꼭. 대륙으로 돌아가더니 정신줄을 놓았어. 어떡해. 자, 지금 들은 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너무 닮아가. 네. 네. 저건 말도 아닌 거예요. 자, 저희는 장률 감독의 최신작 후쿠오카 삼보 인문학 드레싱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어떤 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실까요? 오늘도 책상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 다 정했는데 자 멀리 있는 너부터 하세요. 정말 이거 영상이 내가 먼저 없어서 정말 내가 추측하건데 동주 얘기 반드시 나온다. 어. 4명 중에 한 명 이상은 동주 얘기 나옵니다. 동주 얘기. 오늘. 네. 동주 얘기를 누가 할까요? 저기 그 동주의 생가에서 제일 가까운 가까운 사람이 할 것. 네. 거리 정산, 그럼. 거리 병산. 네네. 거리상으로 제가 윤동주 생가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죠. 윤동주가 살았던 지역을 통상 이제 북간도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요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도로 따지면 이제 서간도 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윤동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동주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꼽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워낙 여러 뭐 유명한 시들이 많잖아요. 자화상이라든지 뭐 오늘 또 낭송했던 사랑의 전당, 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대표작들이 많죠. 그래서 뭐 구구절절 윤동주의 그러한 일대기를 소개하기보다는 이 영화 제목이 후쿠오카인데 윤동주가 어쩌다가 이 후쿠오카와 연을 맺게 됐는지 이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2부에서 그 꿈꾸미가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몽환인지 상상인지 잘 분간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장르열 감독 영화의 그런 일관된 반복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뭐 장르열 감독 본인도 그런 경계인의 정체성을 경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또 이 경계라는 게 장르열 감독의 이 경계라는 게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아니면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의 경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꿈과 현실의 경계라든지 아니면 세대의 경계, 젊음과 나이 드는 경계, 아니면 또 뭐 욕망의 경계, 실현되지 않는 그런 욕망의 경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경계라는 키워드와 더불어서 또 하나 빠지지 않고 이제 장률 감독의 영화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윤동주라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에서 태어나죠. 용정 왜 이렇게 소나트를 보내고 난리니까 집중이 안 되게. 너 공항 도착한다 기다려라. 나 공항한테 밑에 네, 뗐다. 알겠어요. 네. 그 윤동주가 태어난 고향은 용정의 그 명동촌이라는 곳인데요.
명동촌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연변 아, 종로 명동. 자치구 내에 얘기해줬다. 하나의 이제 동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음. 근데 명동촌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명동촌은 밝을 명자의 동력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북간도 지역에서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국의 서름을 안고 이주한 사람들이 이 명동촌에 정착한 조선인들이 조국이 하루빨리 독립되고 광복되고 일제의 압제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앞날이 밝고 창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마을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아무 들립니다. 반응이 없으시길래. 아, 너무 잘 네. 듣고 있어. 아, 2초 뒤에 온다니까. 아, 네. 네. 단순히 그때 지명들을, 이 북간도 지역의 지명들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명동학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그때 동흥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다 이렇게 뭐 동쪽, 조국, 그리고 이제 고향을 이제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염원들을,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많이 이제 지명 속에 담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윤동주라는 시인은 이제 명동촌에서 태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명동촌에 가면 명동학교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데, 명동촌에 대해서만 잠깐 더 설명을 하자면요. 1899년과 1900년에 조선에서 5가문이 집단 이주를 합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가문들이죠. 뭐 우리가 근현대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그 문익환 목사님, 네네, 문씨 가문이 이때 이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동촌의 대부라고 불렸던 간도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김야견 선생님도 이때 이 김씨 가문도 이제 이주하는 집안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송몽규, 윤동주의 고종사촌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로서 똑같이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제 순국하신 송몽규 의사의 송씨 가문도 이제 이주한 그 가문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윤씨 가문까지 해서 이렇게 한 5가문 정도가 으쌰으쌰해서 명동촌으로 이주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형성된 게 이 명동이라는 마을이고요. 근데 윤동준이 여기서 명동 소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은진중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평양으로 들어가서 그 숭실학교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의 숭실대? 전신이었죠. 맞아요. 아유. 원래 평양에 네네네. 있죠. 숭실대가 원래 평양에 있었습니다. 아, 네. 역사 시간에 네네. 배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평양에 있던 숭실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를 당합니다. 신사참배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부했겠죠. 네. 폐교를 당하면서 이때 윤동주는 다시 이제 만주, 간도로 들어와서 여기서 광명중학인가요? 거기서 잠깐 다니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이제 연세대학교, 그때 당시로는 연희전문이었죠. 연희전문으로 유학을 갑니다. 연희전문에서 유학을 마치고는 일본으로 넘어가죠. 일본立教대학 영문학부에 있다가 나중에 도시사로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1943년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그러한 일제의 뭐라 그럴까요? 체포령으로 인해서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되고요. 광복을 며칠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일생도 보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했던 삶이 아니라 늘상 이렇게 옮겨다니는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네. 용정에 있다가 연변, 당시 명동에 있다가 평양으로 들어갔다가 또 서울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후쿠오카에서 생을 마감하는. 후쿠오카에서 생을 마감하고 윤동주의 유해를 이 가족들이 다 수습해서 다시 이제 이 지금의 연변 지역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안장시켰죠. 그래서 지금 윤동주 묘소 같은 경우도 연변 지역에 가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동주의 시. 눈 오는 지도.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나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나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홀히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나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나리리라. 참 슬픈 시네요. 다시 읽으니까. 그 윤동주가 1917년에 태어나서 45년에 이제 사망했는데 28살에 그죠? 이 영화에서 28년이라고 나오는 바로 그 시간이죠. 윤동주의 시간.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윤동주의 어떤 생을 반추하면서 윤동주라는 청년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현재에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지금 이곳으로 불러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주 간절히 바라는 그리움으로 이 영화를 후쿠오카라는 장소에서 기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드레싱으로 뭐 대단한 걸 준비한 건 아닙니다.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나온 동주 이단입니까? 동주를 따라가네 또. 별 해는 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사실은 참외록인데 그거보다 이 영화하고 완전 이 시를 다시 보니까 이 후쿠오카라는 이 제목 있잖아요. 한자. 이게 언덕이 많이 나와요. 이 시에. 이 시에 보시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개외다. 이렇게 끝나는데 언덕이 계획다입니다. 계획다. 알겠어. 알겠어요. 언덕이 이 영화의 한자 제목에 언덕이 있다라는 걸 듣고서 또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너무나 멀리 있다라는 이 라이나 마리아 릴케나 프랑시스 잠이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헌책방에 꽂혀 있는 그 이국 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서적들을 떠올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멀리 북간도 그다음에 별이 아슬이 있다라는 얘기. 그리운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있다라는 말은 28년 전에 28년 사이에 헤어진 친구, 형제, 이웃, 가족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란 이 표현이 정말 자기가 해방 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도 이 시가 정말 예언이 된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참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시는 진짜 언제 들어도 참 좋아요.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앞부분은 많이들 기억하는데 뒤까지는 쭉 이렇게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또 새로 들으니까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가슴이 또 뭉클해져 오네요. 네. 이게 후쿠오카에서 혹시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건가요?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좀 준비를 아닙니다. 잘 해오셨으면 좋겠네요. 아닐 것 같아. 언제 쓴 겁니까 이 시를? 북한도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북간도에 있을 때 쓴 시예요? 근데 이렇게 전문- 내용은 굉장히 그 그리워하는. 형무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러네요. 음. 잠시만요. 아니야, 늘 이거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이 시는 연희 전문 학교 시절에 쓴 거 아닌가요? 아유, 아, 한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의 이 시집이 6호 시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집이 48년에 이제 간행이 됐는데 19편, 이 중에 19편이 연희 전문 시절에 쓰여져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별에는 밤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사실 고향에서 쓰여진 시가 아닌 음. 거죠. 근데 아, 1941년 11월 5일에 지었다고 하네요. 그럼 어디서 쓴 거예요, 그게? 아니, 이렇게 준비 전문가가 사람들이 없네? 진짜 동주를 이렇게 막 갖다 팔면서 말이야. 다음 영화가 동주니까요. 다음에는 숙제. 제대로 강하늘님과 함께 동주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네. 영화 속의 28은 윤동주가 살다 간 세월이다. 세월. 예, 28이. 예. 그럼 오늘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저는 후쿠오카잖아요, 영화 제목이. 네. 후쿠오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 가지 뭐 떠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후쿠오카를 그동안 잘 못 가보다가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갑자기 후쿠오카를 자주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벌써 4-5번을 한 2년 사이에 후쿠오카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후쿠오카를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후쿠오카가 사실은 제주도를 빼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외국의 도시입니다. 맞아요. 네, 1시간밖에 안 걸려요. 1시간 40분? 1시간 40분? 1시간은 넘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걸려요? 네. 제 느낌에는 뭔가 굉장히 금방 떴다가 금방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륙하는 것 같은 느낌이 꿈을 들었는데. 꿔서 그렇죠. 자서.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가까운 비행거리였다는 느낌이 예, 맞아요. 드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광 오신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 하면은 그 하카다 지역에서도 있어봤고 텐진 지역에서도 있어봤고 참 음식들도 맛있고 또 조금 나가면 바닷가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나라 징용 네. 가셨던 역사 이런 것들도 좀 생각나고 네. 물론 이제 맛있는 거 먹느라고 이제 뭐 깊이 고민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후쿠오카 그러면 이제 저는 제일 먼저 함바그가 떠오르죠. 군산 오징어 옆에 후쿠오카 함바그 옆에 후쿠오카 함바그. 아유, 전 준비된 것 같지가 않은데 갑자기. 후쿠오카 함바그 맛있잖아요. 네. 이렇게 철판에 구워가지고 먹는. 그러니까 무슨 프랜차이즈 백화점에 한 골목을 차지하는 그런 매장들이 같이 있잖아요. 네네. 요새 우리나라에도 후쿠오카 함바그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꽤 유행했어요. 네, 맞아요. 한동안. 이렇게 세트로 몇 가게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골목처럼 이렇게. 네,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네. 아유. 맛이 그렇게 뭐 엄청 막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스타일이 새로워가지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문학 드레싱인데 함바그에 드레싱을 뿌릴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제가 후쿠오카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후쿠오카 하면 이거죠. 뭘까요? 후쿠오카 하면 아시아 영화제죠. 안 나와. 아시아 영화제는 짧고 굵은 이거 아닌가? 후쿠오카의 아시아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어요. 근데 이 네. 영화제가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후쿠오카 아시아 영화제, 후쿠오카 에이시안 필름 페스티벌, 영어로 얘기하면 FAFF, FAF라고 부르는 영화제인데 후쿠오카를 F로 씁니다. 네, 이게 보통 7월 정도에 열렸던 것 같아요. 네. 1976년부터 오래됐네요. 아니 준비를 했고 아우 감탄하면 안 돼. 아니, 준비하신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 영화 중에서 이제 주로 독립 영화들을 많이 이제 상영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 실제로 영화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한 거는 1987년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죠. 30회를 넘게 하고 있는데 누가 하냐면은 마에다 슈이치로라고 하는 영화 평론도 하시고 또 자기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해요. 두 분이 부부가 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여름에 갔다 왔어요. 날짜가 지금 헷갈리는데 갑자기
여름쯤 여름에 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실 때 좀 소문 좀 내시고 같이 후쿠오카 좀 영화제에 갔다 비행기 와서 저랑도 올라타는 이분 걸로. 만나서 제가 이 두 부부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예. 영화도 보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영화와 아시아 영화들 중심으로 독립 영화들을 이제 많이 상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영화제 그럼 우리가 막 휘황찬란하고 막 삐까뻔쩍하고 이런 그 대규모 영화제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독립 영화들 주로 상영하다 보니까 모든 작업을 다 부부가 해요. 그러니까 돈이 뭐 많이 있겠어요? 후원이나 협찬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영화를 어머머머. 듭니다. 사재를 털어서. 그래서 어떤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세련된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촌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또 뭐 막 전문 영화 시설, 영화 상영관 이런 데가 아니라 무슨 회관 같은데 이런 게 빌려가지고 아주 소규모 인원만을 데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상당히 좀 칭찬해줘야 될 배울 것 점. 같아요. 배울 점이 많이 네.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관심 갖고 있고 해야 자기가 되겠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여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장인 정신. 매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네. 영화들도 이제 많이 그 상영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아시아권의 영화들 많이 그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쿠오카 영화제가 이렇게 두 부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런 그 소식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후쿠오카 시에서 자기네가 또 이제 아시아 영화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같이 하자. 네. 이분들이 이제 먼저부터 해왔으니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거부했어요. 시가 하면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영화제가 뭐 자본이나 이런 협찬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겠다. 우리의 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이제 두 부부만의 그 준비하는 영화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시는 또 다른 영화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커스 온 후쿠오카 국제 영화제라고 하는 포커스 온 에이시아 후쿠오카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영화제를 91년도부터 만들어서 후쿠오카 시에는 두 개의 아시아 영화제가 이렇게 지금 성격이 달라서 합쳐지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간 주체랑 네. 공공기관 주체는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 같아요. 오늘 저의 그 인문학 드레싱은 영화제를 소개해드리는 걸로 후쿠오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럼 이제 책사님의 후쿠오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지금 꿍꾸미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카타라는 용어를 써서 그거 잠깐 설명하고 싶네요. 왜 그 후쿠오카가 지역으로 보면 크게 보면 거기가 큐슈잖아요. 큐슈의 후쿠오카가 한 시인데 가면 이제 무슨 라면이 유명하면 이름 중에 하카타 라면이라고 들어보게 돼요. 하카타.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이냐 그게 아니라 후쿠오카는 에도 시대,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생겨난 그냥 이름이고요. 원래부터 그냥 오랫동안 썼던 이름이 하카타예요. 그래서 하카타 명물, 하카타 라멘, 하카타 뭐.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더 입에 같은 오른 이름이군요? 이름, 예, 같은 거예요. 지역? 우리가 뭐 아까 일부에서 우리가 뭐 익산이 이리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냥 하카타가 후쿠오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후쿠오카라고 쓴 이름은 1603년 이후니까 근대에 와서 쓴 에도 시대에 쓴 이름이니까 나중에 이름이에요. 더 입에 배긴 게 이제 하카타라는 거고요. 라면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카타 라면이라고 네. 붙인 거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하고 더 입맛이 많죠. 거기 또 네. 명란젓 이런 것도 유명한데. 네. 예. 저는 그거보다 이제 아까 이제 또 우리가 여기 일본 네, 우리나라 동포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 이제 사실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죠. 근데 좀 뭐 아픔도 있을 수 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일본에 가게 됐냐? 퀴즈. 그러면 징용 아니에요? 징용 일제 시대 때? 일제는 나중이고요. 나중이고요. 그때보다 네. 더 먼저. 혹시 임진왜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정유재 안 나올 것 같아서 했습니다. 에휴, 답답해서. 기억이 안 난 게 확실합니다. 혹시 하고 내가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임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여기 심양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내가 안 들렸네. 임진왜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누가 많이 갔죠, 일본에?
우리나라의 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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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이렇게 도공. 하는 겁니다. 도공. 왜 에코로 들리죠? 아니 여기 옆에도 심양분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시차가 있어서 사실 답은 제가 가장 먼저 말한 거예요. 그래 축하해. 축하해.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420년이나 넘었던 이 도공의 역사가 있고 저도 사실은 이제 심수관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도자기 박물관. 가고시마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후쿠오카랑 가깝거든요. 한 1시간 거리. 네. 네, 거기 가면 심수관이 거의 도공의 그 1대부터 해. 지금 15대입니다. 15대.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14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4대 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도 했어요. 근데 14대 심수관. 네, 심수관 심수봉 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심씨입니다. 심씨. 심씨가 도자기를 잘 굽네요. 사츠마 야끼라고 해서 이 도자기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다 일본에서는 알고 보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도자기 기술들이에요. 몇 가지들이 다 아리타라고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리타 야끼. 거기에도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 야끼가 이때부터. 야끼만 약- 돼 그 야끼. 야끼라는 거는 굽다라는 뜻이에요. 굽다. 맞아. 그러니까 도자기에 군만두. 군만두. 어. 야끼만두. 군만두. 어허. 됐죠? 아. 예, 심양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게 분이 14대의 심수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가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무슨 책에 일본의 역사로 소설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 시바타 료타로라고. 시바타 료타로. 네. 알죠? 네네. 그분이 사실 우리나라 들어본 건 많아. 근데 그분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뜬 책은 뭐냐면 료마가 간다. 유명한다. 사카모토 료마라고 해서 일본의 그 근대에 되게 앞장섰던 젊은 유명한다. 체게바라 같은 느낌이니까 어. 뭔가 근대에 쓴 예, 근대에 이끈 그래서 료마 평전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인물로를 중심으로 하는 작가가 시바타 료타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한국의 이 도공을 갖고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심수관의 이 14대, 15대 이 배경을 갖고 쓴 책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14대의 심수관이 한국에 이제 서울대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뭔가 기사거리에서는 우리의 일제 36년을 어떻게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반격과 질문을 이제 그 당시에는 좀 74년도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근데 그때 이 14대 심수관의 얘기를 듣고 다들 좀 약간 감동의 기운으로 바뀌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36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370년을 얘기해야 됩니다. 라는 말로 좀 이렇게 끌려간 뒤로부터 네. 계속. 그 뭉클함으로 울려서 한국에 와서 강연했을 때 좀 감동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에 왔던 이유가 그런 소설의 소재가 돼서 고향을 어찌 잊으리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이에요. 소설 이름입니다. 지금도 네, 네. 지금도 일본에서 있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서관에 네, 있겠군요. 우리나라 없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그 료마 평전이 있지만 료마 예, 평전.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도공들이 많은 역사와 예, 그래서 그 우리는 끌려갔다라는 말을 쓰지만요. 도공들의 삶의 역사를 좀 얘기 들어오면 굉장히 대접을 받고 일본에서는 도공에 대한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죠. 예, 나중에야 그렇겠지만 이분들은 다 거의 대접받으면서 예, 그래도 뭐 대접을 처음- 만들었어요.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을 둘 다. 받았어요. 만드니까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소설과 그런 현대 얼마 안 된 우리나라의 근현대적인 역사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바타 료타로의 이런 전시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 료마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럼 후쿠오카에 가면은 도자기를 사야 된다. 많이 있습니다. 그거군요. 아리타 야끼도 있고 뭐 이마리 꼭 쪽도 사야지. 도자기들이 다 알고 오면 그 동네에 다 한국인들이 애들이 있다. 쇼핑 리스트 추가. 네, 한중일의 역사입니다. 근데 어. 장률 감독도 어, 후쿠오카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어.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사전조사. 네, 사전조사를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이게 지점이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써야 되겠다라고 이걸 감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본 것 같거든요. 다 비슷할 것 근데 같아요. 그 장률 감독 같은 경우에도 10년 다니게 된 게
후쿠오카 국제영화제 때문에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만나신. 네네네. 거기서 만나셨어요? 아니요, 장률 감독님? 네. 아니, 거기서는 안 만났어요. 아, 거기서는 그러면 그럴 수 다른 있겠어요. 분들이랑 갔고, 네네. 역시 장률 감독님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학적 감수성과 네. 상상력이 역시요.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죠? 네. 감동과. 장률 감독님이 지금 다음 작품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행까지 하고. 장유 감독 거의 다 찍으셨대요, 영화. 그런데 다음 편. 편이 배경은 일본. 근데 주인공은 중국인. 중국인 이름이 입동과 입춘이래요. 입동과 입춘.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러니까 두 남자의 이야기. 네이티브 중국인인가요? 아니면 교포? 네이티브 중국인이죠. 동포가 아니고? 동포인가?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서 네. 일본인으로 나오는 여성은 제일 네. 교포이거든요. 중국인으로 나오는. 중국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인으로 저는. 중국인으로 그래서 나오는 여성이. 저분, 예, 그래서 중국인으로 저쪽도- 나오는 두 형제가 아. 뭔가 짝사랑 때문에 일본에 있는 이제 지역이 후쿠오카 밑에 있는데요. 야나가와라는 데가 있어요. 야나가와. 네. 에, 가와는 내천이고 야나는 버드나무 유자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유천. 뭔가 거기 흘러가는-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양쪽에 버드나무 쫙 있고 거기 백길이에요, 백길. 저는 타봤습니다. 배를 타면 안 물었는데? 안 물어보고 안 물었어요. 안 궁금해. 예. 안 이제 물어. 배를 타면 뱃사공이 막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그 배 타면 중국까지 갈 수 돈 줘야 있습니까? 되잖아. 노래 돈 주면 불러. 불러주죠. 그럼.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근데 어려워요. 그게 관광의 묘미죠. 네. 그러면 그 배 타면은 중국까지 갑니까? 못 가죠. 아니, 이것도 다 상상력 아니겠어요? 상상. 장유감도 갈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자, 그 뭐 배경을 자꾸 야나가와란데요. 예. 핸드폰을 저렇게 장률 만지작거리시면 장률 감독이 영화에서 차기 작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 흘리잖아요. 사실 이거 후쿠오카 영화도 그 전작인 군산에서 이제 살짝 흘렸죠. 2020년도에 제작을 거의 마쳤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률 감독은 이제 서울에 머물고 있고 이 색보정은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하고 사운드 작업은 타이완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개봉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배경은 단순히 이제 후쿠오카 한 곳을 배경으로 한 게 아니라 베이징과도 좀 연루가 됩니다. 네. 뭐 베이징에 살던 사람이 뭐 후쿠오카를 오가면서 있었던 뭐 사랑 얘기 사랑이 그런 주제로 것 했었던. 같습니다. 역시 네네네. 네. 문학인 다우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와 후쿠오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문학 드레싱을 얘기할 수 있었구나. 멋지다. 네. 후쿠오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더 할 수 있는데. 상징성. 예. 예, 역시 후쿠오카를 발굴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장률의 상상력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플러스!